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중로봇팀 발표를 맡은 팀장 서홍재입니다. 저희 팀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서홍재, 석성은, 문하진, 황성은, 최은호 이렇게 5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발표의 목차입니다. 먼저 주제와 데이터에 대해 설명해드린 다음 차선을 인식하는 모델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저희 프로젝트의 최종 아웃풋이 될 조향각과 최종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개발 환경입니다. 저희 제스나노의 리눅스 환경에서 파이썬과 텐서플로우를 사용하여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는 차선을 인식하고 차선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의 빈도가 잦아짐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주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변경된 주제는 차선에 따라 주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조향각을 도출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인데요. 여기서 조향각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조향각이란 차가 주행을 하면서 도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각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데이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드락과 절연 테이프 그리고 마커 등을 사용하여 트랙을 직접 만들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트랙을 여러 방면에서 촬영을 하여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이미지 데이터는 곧바로 사용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에 여러 가지 전처리 기법들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사용한 전처리 기법은 위와 같습니다. 먼저 체스보드 고정, 그 다음으로 버드 아이뷰, 세 번째로 픽셀 스코어 전처리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체스보드 고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떤 카메라 선치간에 왜곡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저희가 사용한 제스나노 소형 카메라의 경우에는 이 점이 더욱더 부각되는 면이 있었기에 TV2에서 제공하는 파인 체스보드 코너스 함수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인쇄한 체스판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서 20장 가까이의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칼리브레이트 함수의 인풋으로 넣어주는 모습입니다. 또한 체스판의 사이즈를 정해줌으로써 최종적으로 받는 아웃풋은 카메라 매트릭스와 디스트 코에프라는 두 가지의 변수가 있겠는데요. 이 두 가지의 변수는 카메라에 고유한 왜곡 정보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언디스토트 함수입니다. 언디스토트 함수는 인풋으로 왜곡을 지우고자 하는 이미지 그리고 방금 전에 추출한 카메라 왜곡 개수를 인풋으로 받아서 왼쪽에는 왜곡이 있는 이미지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왜곡이 지워진 이미지입니다. 다음으로 버드 아이뷰 전처리입니다. 버드 아이뷰 전처리란 차의 정면에서 보는 카메라 시점을 조정하여서 마치 상단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바꿔주는 과정인데요. 원근법을 제거함으로써 도로의 이미지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에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한 전처리는 픽셀 스코어 전처리입니다. 저희의 차선 이미지를 여러 가지 색상 채널에서 대비를 형상시킨 후에 이렇게 대비를 형상시킨 차선 이미지에서는 차선의 특징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기에 TV2에서 제공하는 클라이 함수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 클라이 함수의 설명을 해드리자면 클라이는 이미지 히스토그램에서 전체 픽셀 수를 제한하고 잘린 픽셀 값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대비를 형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렇게 대비를 형성시키는 모습을 시각화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본 이미지가 들어가서 HSV 색상 채널로 변환을 해준 다음에 그 중에서도 V 채널에서 대비를 형상시켜줍니다. 그렇게 대비가 형성된 이미지를 다시 이진화를 통해서 흑백 이미지로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추출된 흑백 이미지를 이러한 코드를 시행하여서 차선을 검출하는 과정인데요. 검출된 차선을 실선과 점선으로 구분 지어주는 코드입니다. 이때 보시면 사진에서 검출된 라인 중에 윈도우의 수가 3개 미만일 시에는 아예 차선으로 검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이제 차선이 검출된다면 차선이 점선인지 실선인지에 대하여 구분을 한 후에 차선이 점선으로 구분이 된다면 이를 중앙선이라고 칭하였고 이후에 검출되는 실선들은 중앙선으로부터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왼쪽 차선 혹은 오른쪽 차선으로 구분 지어주는 코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미지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데이터 라벨링을 했을 때 단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사진을 보시면 빨간색 박스를 친 부분에 빛의 반사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작성한 코드를 따라 했을 때 실선으로 인식되어야 되는 부분이 점선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선의 굵기나 점선의 길이에 따라서 결과값이 크게 변동을 하였기에 저희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브젝트 디텍션과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둘 다 탁월한 마스크 RCN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마스크 RCN 모델에 대해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 먼저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에서 소개된 모델들을 설명해 드리고 왜 저희 프로젝트에서 그런 모델들을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에서 제일 먼저 소개된 RCN 모델입니다. 먼저 한 개의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 셀렉티브 서치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2000여 개의 ROI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ROI에 대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거침으로써 그 ROI에 대한 물체 분류를 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RCN의 경우에는 이 ROI, 추출된 ROI 각각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기 때문에 굉장히 연산 속도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 부연적으로 ROI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ROI랑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의 약자로 관심 영역, 즉 물체가 있을 법한 위치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러한 RCNN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패스트 RCNN이 소개되었습니다. 패스트 RCNN에서는 하나의 이미지를부터 피처맵을 생성하게 되고 이제 생성된 피처맵으로부터 셀렉티브 서치를 통해서 ROI를 추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ROI 추출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패스트 RCNN이 소개되었습니다. 패스트 RCNN과 패스트 RCNN의 제일 큰 차이점은 기존 패스트 RCNN의 경우에는 ROI를 추출하는 과정인 셀렉티브 서치 알고리즘을 CPU로 연산하기에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제 반면 패스트 RCNN에서는 RPN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RPN 네트워크 내에서는 ROI를 추출하는 과정을 딥러닝 신경망 내에서 해결을 하였기에 굉장한 속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 RPN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지로부터 컨볼루션 연산을 거쳐서 생성된 피처맵에다가 오른쪽에 보시는 직사각형 모양의 앵커박스들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임으로써 ROI를 추출하는 과정인데 RPN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ROI를 추출하는 것이 주 목적인 만큼 물체인지 배경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다음으로는 RPN으로부터 추출된 ROI에 대한 성능 지표가 되는 IOU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OU란 정답과 엣지 바운딩 박스가 겹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능 평가입니다. 저희는 추출된 ROI에 대해서 정답과 엣지의 IOU가 70% 이상일 때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였고 두 번째로는 NNS 계산입니다. 이제 같은 클래스 내에서 검출된 ROI가 여러 개일 때 IOU가 50% 이상일 때만 낮은 컨피던스의 박스를 제거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스크 RCNN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패스트 RCNN까지는 오브젝트 디텍션이 주 분야였다면 마스크 RCNN의 경우에는 이미지의 테두리를 추출하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보완된 모델입니다. 패스트 RCNN과의 차이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마스크를 검출하는 마스크 브랜치가 추가가 된 점이고 두 번째로는 RPN 전에 FPN 네트워크가 추가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ROI 쿨링을 ROI 얼라인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세 가지의 차이점을 코드를 통해 살펴볼 시간을 가질 건데 코드를 보시기 전에 우선 마스크 RCNN의 전체적인 구조를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이 마스크 RCNN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이렇게 인풋 이미지가 RCNN에 들어가게 되면은 백본과 FPN 네트워크를 거쳐서 여러 개의 피처맵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피처맵들은 RPN 레이어에 들어가서 ROI를 추출하는 과정인 프로포저 레이어를 거쳐서 ROI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출된 ROI 각각은 ROI 얼라인 레이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바운딩 박스, 스코어, 마스크 이렇게 세 가지의 아웃풋을 반환받게 됩니다. 이제 이 백본하고 FPN 네트워크를 코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저희의 차선 인풋 이미지가 마스크 RCNN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먼저 레슨의 사전학습 모델을 통해서 피처맵을 생성하게 되는데 또한 맥스플링 레이어 등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사이즈가 줄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미지의 특성이 더욱더 잘 추출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최상단에 보시는 C2 피처맵을 보시게 되면은
이미지의 특성은 잘 추출이 되었지만 해상도가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FPN 네트워크가 소개되었습니다. FPN 네트워크에서는 그 최상단에 있는 제일 낮은 해상도를 가진 히트 피처맵부터 시작하여 업샘플링을 거쳐서 피처맵의 사이즈를 늘린 다음에 같은 쉐이프를 가진 C 피처맵과 합 연산을 붙임으로써 이미지의 해상도에 관계없이 좋은 특징을 가진 피처맵만을 생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붙어서 결과적으로 얻는 것은 4개의 피처맵이 되겠습니다. 이 4개의 서로 다른 스케일을 가진 피처맵이 RPN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RPN 네트워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인풋으로는 앞서 얻은 4개의 피처맵이 들어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반환받는 것은 3가지의 아웃풋이 있습니다. 먼저 물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RPN 클래스 도식과 그리고 배경과 물체에 대한 각각의 확률을 나타내는 RPN 프로 그리고 앵커박스의 위치 좌표를 출력하는 RPN B박스가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아웃풋이 합쳐서 하나의 ROI를 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ROI 온라인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에서는 ROI 툴링을 사용하였으나 이제 마스크 RCN에서는 ROI 온라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차이점과 왜 ROI 툴링 대신 ROI 온라인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출된 ROI는 서로 다른 스케일을 가진 피처맵에 각각 투영이 되는데요. 이때 ROI는 원본 이미지의 해상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작은 스케일을 가진 피처맵에 대해서 투영이 되었을 때 이렇게 픽셀과 픽셀 사이에 걸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에서는 이를 반올림하여 사용하여도 물체에 대한 분류는 큰 이상이 없었기에 ROI 툴링을 사용하였으나 이제 픽셀 단위로 마스크를 예측해야 되는 세그멘테이션에서는 매우 불리하였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ROI 온라인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이 ROI 온라인 방식의 동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ROI 투영을 통해서 얻은 피처맵을 그 다음 출력하고자 하는 피처맵에 맞게 총 9개의 빈으로 분할을 하는데요. 이 각각의 빈에 대해서 4개의 샘플링 포인트를 찾습니다. 이 4개의 샘플링 포인트의 값을 연산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얻은 4개의 샘플링 포인트에 대해서 맥스플링 연산을 함으로써 ROI 온라인 방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정확한 위치를 보존하게 되고 이를 통해 마스크의 정확도 또한 크게 향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ROI 온라인 레이어의 코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풋으로는 총 3가지가 들어갑니다. 바운더리 박스에 0,4 쉐이프를 가진 바운딩 박스 좌표, 그리고 0,14 쉐이프를 가진 이미지 마스크 데이터, 그리고 4개의 피처맵, 앞서 생성된 P2부터 P5까지의 4개의 피처맵이 들어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반환받는 것은 ROI 레벨에 대한 인덱스인데요.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 개의 피처맵 중에서 어떤 스케일의 피처맵과 매칭을 할지에 대한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쌍판형 보관법을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총 2가지의 피처맵이 출력이 되는데요. 하나는 7x7 쉐이프를 가진 피처맵이고 이 피처맵은 클래시피케이션과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14x14 쉐이프를 가진 피처맵인데 이는 마스크 브랜치에 들어감으로써 마스크를 검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7x7과 14x14 피처맵이 각각의 브랜치로 들어가는 과정을 담은 코딩입니다. 먼저 ROI 온라인 레이어를 통해서 뽑힌 7x7 피처맵이 그 풀 컨버전 레이어를 거쳐서 각각의 브랜치에 전달되는 부분으로 최종적으로 반환받는 것은 각각의 스코어와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얻은 7x7 피처맵을 컨버전 연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4x14 피처맵으로 만든 다음에 마스크 브랜치로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마스크 브랜치로 전달되어서 최종적으로 마스크 아웃풋을 리턴받게 되는데 이때 맨 마지막 레이어에 대해서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면 연산은 시그모이드 연산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마스크는 검출되었을 때 마스크의 존재 여부를 true나 false로 구분하는 이진 분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스크 RCNN에서 사용하는 로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총 5가지의 로스가 있는데 위에 보이는 2가지의 로스는 RPN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로스고 밑에 보이는 3개의 로스는 각각 전부 합 연산이 되어서 하나의 로스로 최종 학습에 쓰이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마스크 RCNN을 공부한 후에 모델을 직접 학습해본 후 테스트하기 위해서 데이터 라벨링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VIA라는 웹사이트에서 마스크 RCNN을 위한 라벨링 작업을 실행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제스 파일의 라벨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물체의 테두리가 잘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킨 후에 직접 테스트까지 진행해본 결과입니다. 보시면 메인 물체를 탐지하는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각각의 픽셀의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세그멘테이션의 태스크가 잘 결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계산할 때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았는데요. 저희는 주행할 때 우측 동행을 한다고 가정하였기에 왼쪽으로는 점선, 오른쪽으로는 실선이 보이는 이미지 데이터를 새롭게 수집한 후에 이를 다시 라벨링하여 모델을 학습시켜 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학습한 모델로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해 본 결과인데요. 한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 개의 마스크가 생성이 된다는 점인데 이때 모든 마스크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중에서 제일 정확한 한 가지의 마스크만을 검출하는 과정이 필요했기에 이를 코드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해당 코드는 검출된 여러 개의 마스크 중에서 가장 많은 트루값을 가진 하나의 마스크만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렇게 하나의 마스크만이 잘 검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된 마스크의 쉐이프는 원본 이미지 쉐이프와 동일하면 마지막 차원은 트루나 펄스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저희의 최종 아웃풋인 조향각을 계산하기 위해서 중간 라벨링 과정을 거쳤는데요. 저희의 라벨 데이터는 이미지 내에서 특정 높이에서의 X좌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저러한 코드를 거침으로써 이렇게 특정 높이에서의 마스크의 X좌표를 계산해 본 결과를 출력해 보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에 그 동영상에서 이렇게 라벨 데이터를 추출하여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직진 구간에서는 라벨 데이터의 변화가 적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회전을 할 때는 라벨 데이터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비디오를 프레임으로 잘라서 각각의 프레임을 모델에 넣어서 이 아웃풋을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여기서 이미지 어레이는 생성된 마스크 이미지의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개의 인풋 비디오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이 적용된 비디오가 하나 생성이 되고 또한 라벨 데이터가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 세그멘테이션이 적용된 비디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중앙선이 잘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최종 아웃풋이 될 조향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얻은 데이터로부터 조향각을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코드를 거침으로써 조향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각각의 프레임에 대해서 각도의 변화를 계산한 뒤에 이를 초기 각도에다가 누적하여 더하는 식으로 조향각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차가 우회전을 할 때 연속된 두 사진입니다. 이 두 사진이 한 프레임 차이라고 하였을 때 이제 이 프레임 차이 동안에 각도 변화량을 계산하여 이를 누적하여 더하는 식으로 조향각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성된 조향각 데이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직진 구간에서는 90에서 91도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한 좌회전을 할 때는 87도에서 81도까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조향각 데이터를 조금 더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시각화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비디오를 프레임마다 조향각을 나타내는 라인과 각도를 출력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이러한 코드를 거쳐서 저희의 최종 시연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는 비디오는 트랙을 따라 주행하면서 조향각을 검출하여 이를 라인으로 만들고 또한 위에 조향각을 프린트하는 식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저희 프로젝트의 초기 목표인 차선을 인식하여서 조향각을 계산해내는 모델을 완성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타임테이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는 초반부부터는 하드웨어에 큰 집중을 하였으나 이제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비대면 수업도 잦아짐에 따라서 하드웨어에 큰 집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에 오브젝트 디텍션과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 더욱 많은 신경을 쏟아서 현재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가 제일 마지막에 소감 얘기하고, 자, 차가씩 얘기하고, 먼저 얘기하고, 쭉 써서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고. 하나, 둘, 셋. 네. 저희 6개월, 7개월 과정이 끝나서 이렇게 팀 프로젝트 최종 발표까지 마쳤는데, 그동안 이제 학원에서 또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같이 공부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또 그 기간 동안 너무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또 너무 훌륭하신 선생님 밑에서 또 이렇게 배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또 영광이었던 시간이었고, 그렇게 끝나서 좀 아쉽지만은 끝나서 다들 또 좋은 곳으로 가셔서 또 계속 이 2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월 과정이 짧게만 느껴질 정도로 되게 바쁘게 살았는데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박수까지 나오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좀 처음 시작할 때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걸 다뤄본 것도 아니고 프로그래밍 언어에 있어서도 되게 몰랐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잘 지도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 인공지능 분야에서 좀 잘 적응할 수 있겠다, 잘 살아남을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좀 확신을 가진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러운 6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소 막 순탄치만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의 피드백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완성한 것 같아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야, 성훈이 얘기는 안 해. 성훈 그런 기능